꺾인 맹세, 조선 후기 한 여인의 이야기. 서문. 사랑은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조선 후기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제1장 운명적 만남. 성균관 근처의 작은 서당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낭낭한 독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연화는 죽간을 들고 아이들의 발음을 하나하나 교정해주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지만 아버지 밑에서 그를 익히며 남다른 학식을 쌓아온 그녀였다. 22살의 나이에도 시집을 가지 않고 홀아버지와 함께 서당을 꾸려가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인가요? 연화가 아이의 질문에 답하려던 순간 문 앞에서 들려온 기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깔끔한 청색 도포를 입고 관을 단정히 쓴 젊은 선비가 서 있었다.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소생은 김현수라고 합니다. 김현수. 성균관 유생으로 과거 급제를 앞둔 수재라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연화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연화입니다. 무슨 일로? 이 동네에 새로 거처를 마련했는데 평소 소적께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이 매우 인상 깊어서 혹시 소학의 주애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학문을 묻는다는 것은 당시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현수의 진중한 태도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현수는 매일같이 서당을 찾았다. 처음엔 학문적 지리를 빌미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차 시와 문학, 세상사에 대한 깊은 대화로 발전해갔다. 연화 소저의 견해는 참으로 독특합니다. 여항의 삶을 이토록 섬세하게 읽어내다니 과찬이십니다. 다만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아닙니다. 소저의 식견은 성균관의 어느 유생 못지않습니다. 제2장 달빛 아래 맹세. 석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새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 현수는 연화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성품에, 연화는 현수의 학문적 열정과 진실한 마음에 이끌렸다. 추석 보름달이 떠오른 밤 현수가 연화를 뒷산 정자로 불렀다. 연화야. 처음으로 반말을 건네는 현수의 목소리에 연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소생의 마음을 받아주시겠소?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한 벼슬아치가 되겠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겠소? 연화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자신 같은 몰락 양반가의 딸이 성균관 수재의 청혼을 받다니. 현수님, 저 같은 처지가 아닙니다. 소저야말로 제게는 과분한 분이십니다. 연화는 머리에 댕기를 빼 현수에게 건넸다. 이 댕기가 찢어지는 날이 와도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현수 역시 품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도장을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이것은 저의 호인입니다. 제 마음과 함께 받아주십시오.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제3장 실연의 시작.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순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현수의 집안에 큰 변고가 닥쳤다. 아버지가 관직에서 탄핵을 받고 연관된 뇌물 사건으로 가산이 몰수된 것이다. 연화야. 우리 집안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소. 현수는 연화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나에게는 과거 공부를 계속할 여력도 없고 그대를 이런 고생길로 이끌 수도 없소. 연화는 현수의 손을 꽉 잡았다. 현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이겨내면 됩니다. 그날부터 연화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부잣집 교수들에게 바느질과 자수를 가르쳤다. 또한 비단 자투리로 주머니와 놀이개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연화야, 너무 무리하지 마오. 내가 미안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인데요. 연화는 자신의 어머니 유품인 금비녀까지 팔아 현수의 과거 준비를 도왔다. 기름값, 종이값, 붓값. 하나하나가 귀한 돈이었다. 현수는 연화의 희생에 감동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의존해서야
하지만 과거에 급제하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제사장 급제와 변화. 마침내 현수는 문과에 급제했다. 방방곡곡에 방이 붙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몰려들었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소, 연화야. 두 사람은 소박한 혼례를 올리고 한성부로 거처를 옮겼다. 신접살이는 비좁고 불편했지만 함께라면 충분했다. 현수는 정구품 성균관 직강으로 벼슬을 시작했다. 비록 말단 관직이었지만 오랜 가난한 생활에서 벗어났다는 기쁨이 컸다. 연화야, 이제 그만 일을 멈추고 쉬어도 돼요. 아직은 아닙니다. 서방님이 더 높은 관직에 오르실 때까지는. 하지만 벼슬살이는 현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관청에서는 출신과 배경이 중요했다. 현수보다 능력이 떨어져 보이는 동료들이 가문빨로 더 빨리 승진하는 것을 보며 그는 점점 조급해졌다. 연화야, 내가 너무 늦게 출발한 것 같소. 30이 다 되어서야 벼슬을 시작했으니. 서방님,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실력이 있으시니까 언젠가는. 실력만으로는 안 돼오. 이 세상은 인맥과 배경이 더 중요하오. 현수의 말투가 예전보다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점점 늦은 귀가가 잦아졌다. 동료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인맥을 쌓아야 하오. 연화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해시태그 제5장 의심의 씨앗. 현수가 승진한 지 1년이 지났다. 정팔품 본교로 한 계단 오른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귀가는 더욱 늦어졌고 집에서의 말수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연화는 현수의 도포에서 낯선 향내를 맡았다. 고급스러운 침향 냄새였다. 그런 비싼 향은 궁중이나 고위 관료가의 규수들이나 사용하는 것이었다. 서방님, 이 향이. 아, 동료 집에 갔다가 묻었나 보오.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연화의 마음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며칠 후 현수의 서찰함에서 익숙하지 않은 글씨체의 편지를 발견했다. 달밤에 정자에서 뵙겠습니다. 해숙. 연화의 손이 떨렸다. 해숙이라. 이 이름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제야 기억났다. 현수가 며칠 전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언급했던 좌의정 김문수의 딸 이름이 바로 해숙이었다. 참 재주가 많은 규수라고 하더군. 시서와에 모두 능하다니. 그때 현수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연화는 그 편지를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제6장 확신의 순간.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연화는 현수를 뒤따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관청에 급한 일이 생겨서. 현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현수는 관청 방향이 아닌 북촌 쪽으로 향했다. 부잣집들이 모여있는 동네였다. 한 기와집 앞에서 현수가 멈췄다. 곧 대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값비싼 장식을 꽂은 그녀는 틀림없이 양반 규수였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해숙낭자. 괜찮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연화는 그날부터 현수의 모든 행동을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외출 시간, 귀가 시간, 옷에 묻은 향내, 편지함의 변화. 모든 것을 작은 수첩에 기록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현수와 해숙이 기방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기생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현수의 웃음소리. 그 순간 연화는 모든 것을 확신했다. 제7장 냉혹한 현실. 집으로 돌아온 현수에게 연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서방님, 제가 오늘 북촌에서 무엇을? 서방님과 어떤 규수분이 함께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곧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서방님. 맞소. 나는 해숙낭자와 사랑하는 사이요. 연화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왜?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부족하다고? 모든 것이 부족하오.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고 해숙낭자는 좌의정의 딸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나는 평생 말단 관료로 머물 수밖에 없어. 하지만 해숙낭자와 혼인하면 서방님, 그동안 제가 서방님을 위해 한 일들은 고맙소. 정말 고마웠소. 하지만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소? 현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소.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고 싶소. 당신과 함께라면 그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 혼자만의 길을 찾으시오. 나는 이미 해숙낭자에게 혼담을 청했소. 연화는 그 말에 비틀거렸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제8장 치밀한 준비. 그날 밤 연화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분노, 절망, 배신감. 온갖 감정이 가슴을 휘젓고 다녔다. 하지만 새벽이 되자 연화의 마음에는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그렇게 나오는구나. 좋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연화는 그동안 현수의 행적을 기록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현수가 관직을 얻는 과정을 파헤쳐 보았다. 과거 급제 후 관직 배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뇌물을 쓴 흔적은 없는지. 서당에서 가르치던 아이 중 하나가 이조설이의 아들이었다. 연화는 그 아이를 통해 조심스럽게 정보를 수집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김봉교님이 처음 들어오실 때 이상한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인데? 원래는 다른 분이 그 자리에 배정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대요. 누군가 뒤에서 손을 썼다는 소문이. 연화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현수의 승진 과정, 그가 담당한 업무들, 공금 사용 내역.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현수가 관청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였다. 해숙과의 만남에 드는 비용을 공금으로 충당한 것이다. 재구장 복수의 시작. 연화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한성부와 이조에 동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동시에 좌의정 김문수에게는 익명의 편지를 보냈다. 영감마님의 따님께서 기혼자와 간통하고 있으며 그 남자는 공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만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편지에는 현수와 해숙이 기방에 드나드는 모습을 그린 그림과 함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며칠 후 한성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현수는 한성부로 불려가 문초를 받았다. 김현수, 내가 관청의 공금을 사사로이 사용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기 장부를 보아라. 내가 결제한 지출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지 않느냐? 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연화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정확하고 치밀했다. 제10장 무너지는 성. 좌의정 김문수는 딸의 불륜 소식을 듣고 크게 노했다. 해수가, 내가 정말로 그런 짓을 했느냐? 아버님, 저는 기혼자와 간통하고 그것도 공금을 횡령하는 자와 너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김문수는 즉시 현수와의 혼담을 파기했다. 뿐만 아니라 현수를 탄핵하는 데 앞장섰다. 현수는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의금부에 구속되어 국문을 받았다. 누가 너를 고발했는지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연화의 복수였음을. 해숙도 아버지에게 쫓겨나 갈 곳을 잃었다. 현수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집안에서도 내쳐져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제11장 마지막 만남. 의금부에서 풀려난 현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연화를 찾아왔다. 관복 대신 누더기 같은 옷, 야윈 얼굴에 수척한 몰골이었다. 연화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현수는 연화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다. 다시 기회를 다오. 우리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자. 연화는 한동안 현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 김현수 나리.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당신은 제게 말했지요. 저와 함께라면 높이 오를 수 없다고. 맞습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연화야.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일어섰습니다. 당신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연화는 문을 열며 말했다.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가겠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닫혔다. 현수의 울부짖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지만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다. 제12장 새로운 시작. 현수를 내쫓은 후 연화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당을 더 크게 확장하고 여성들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다. 특히 남편의 외도나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는 일을 시작했다. 당시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다. 연화 선생님, 정말 저도 남편을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연화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다. 제13장 진정한 깨달음. 몇 년이 흘렀다. 연화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교육자이자 상담가가 되어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느 봄날 연화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키워주는 것이지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복수는 괜찮은 건가요?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수는 때로는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복수를 통해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제14장 예고된 만남. 어느 날 연화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현수였다. 연화에게. 나는 지금 변방에서 일개서리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나는 아직도 그때 달밤의 맹세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지만. 현수. 연화는 편지를 읽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는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지금과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에필로그 꺾이지 않는 맹세. 연화는 이제 40이 되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 주변에는 항상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과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이 있었다. 어느 석양 무렵 연화는 뒷산 정자에 올라갔다. 현수와 처음 사랑을 맹세했던 그 자리였다. 나는 나로서 서겠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새로운 맹세를 했다.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여인들을 위해서. 바람이 불어와 연화의 치마자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오래된 옥도장을 꺼냈다. 현수가 맹세의 증표로 주었던 그것이었다. 연화는 도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정자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도장은 산 아래로 굴러떨어져 풀숲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그 순간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한 무리의 기마대가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그중 앞서가는 기수의 얼굴이 석양에 비쳐 보였다. 연화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현수였다. 하지만 예전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강인한 얼굴, 단단해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다. 현수도 정자 위에 연화를 발견했다. 그는 말을 세우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이나 원망이 아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담담한 인정이 흘렀다. 현수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후 다시 말을 달렸다. 연화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보내주었다. 그도 그만의 길을 찾았구나. 해가 져가고 있었다. 연화는 천천히 정자를 내려와 집으로 향했다. 내일은 또 다른 여인이 도움을 청하러 올 예정이었다. 남편의 첩질로 고통받는 젊은 부인이었다. 내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연화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의 새로운 맹세, 나는 나로서 서겠다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별들처럼 연화의 이야기도 많은 여인들에게 어둠 속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었다. 배신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더 큰 힘을 주었다. 그 힘으로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냈고 그 길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이것이 꺾인 맹세의 끝이자 새로운 맹세의 시작이었다. 이 꺾인 맹세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